네, 안녕하세요. 성경국어 숙명여고 1학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짧게만 드릴게요. 저는 안정혜라고 하고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 전공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꼼꼼하고 섬세하게 학생 한 명 한 명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중등에서 고등 넘어오면 국어 시험 확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 특히나 첫 고등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지 생각 많으실 거예요. 제가 요점 정리 딱 해드릴게요. 숙명여고 국어 시험은 점점 선지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출제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다시 말하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낯선 지문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또한 등급 간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그 가르는 문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반드시 맞히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중등과 고등학교 국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고등학교 국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고 실제 기출 보여드리면서 시험 분석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또 저희 학원에서는 공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텐츠와 관리 방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국어는 다음과 같이 문학, 비문학, 문법, 화작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숙명여고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에 별표를 쳐놨어요. 문학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특히나 중세 문법을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이걸 좀 탄탄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시험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전체 구성 분석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요. 파란색이 1학년 전체 수입니다. 24년 기준으로 1학년이 424명이었고요. 반면에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죠? 빨간색 막대 그래프 보면은 40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424명 중에 10% 안에는 들어야 1등급이거든요. 약 42명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42명을 반 10몇 개로 나뉘면 한 반에 1등, 2등, 그리고 3등 이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야 내신 1등급 노려볼 수 있다는 거겠죠. 내신이 5등급제로 나뉘어졌지만 여전히 1등급 받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23년 기준 숙명 알림이를 통해서 받은 정보인데요. 평균 국어 점수, 다시 말해서 중간 기말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합쳐서 전체 평균이 80.4점이었습니다. 근데 또 23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11.8점이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숙명여고 대부분 학생이 국어를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등급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학년 전체 1년 국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타임라인입니다. 1학년 중간고사 때는 문학을 특히 잘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 때는 문법 같이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전이 나오기 때문에 고전을 좀 탄탄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명여고는 교과서 위주로 나오지만 학교 프린트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봐야 됩니다. 자, 숙명여고 1학년 국어 출제 경향 분석한 거 요점 정리만 딱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작년 기준으로 선원 수령은 없었고요. 객관식 28문항 나왔습니다. 또 숙명여고는 자체 프린트 숙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프린트는 무조건 다 알고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내신형뿐만 아니라 수능형 적용 문제로 변별력을 확보하는데요. 이따 기출 보여드릴게요. 또 특징이 있다면 복수정답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개 고르시오, 3개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있죠. 그래서 선지를 꼼꼼하게 봐야겠습니다. 숙명여고 전체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중 정도이지만 등급 간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실수를 한 문제라도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럼 갈래별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학입니다. 자, 보시면요. 고난도 보기 적용형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네모 박스를 쳐놓고 안에다가 안 배운 내용을 넣어놔요. 그리고 촘촘한 선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보시면 선지가 4줄에서 5줄이죠. 요거를 다 읽고 5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또 중간고사 때 고전문학이 조금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중학교 때 고전문학 잘 다루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또 보시면 보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백석 시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석 시인의 특징,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건 이제 다시 말하면 작가의 특징과 문학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배경 지식 공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전공자가 제일 자세하고 깊게 다룰 수 있겠죠. 자, 또 보시면 문학 개념어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촉각화, 그 다음에 의인법이 뭔지, 대유법이 뭔지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이런 건 용어이고 개념어이기 때문에 수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년 때 이 문학 개념어를 탄탄하게 완벽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작품 2개 혹은 3개까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복합적이고 세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외부 지문을 출제합니다. 가는 배운 시인데 나는 안 배운 시를 출제한다든지 이렇게 안 배운 시를 내버리면 학생들이 독해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낯선 시 분석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숙명여고 문학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갈래별 특징이 있거든요. 시랑 소설을 똑같은 포인트를 잡고 읽으면 안 되겠죠. 갈래별 독해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개념어를 이해하게 하는데 이때는 그냥 암기가 아니라 실제 작품에서 예를 들면 의인법이 어떻게 쓰였는지 혹은 대유법이 어떻게 쓰였는지 둘 사이의 차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 예상 작품을 강사인 제가 직접 선정해서 낯선 작품 어떻게 읽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작품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개념부터 잡고 들어갑니다. 시 하면 꼭 알아야 되는 개념 뭔지, 소설에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필수 개념들 직접 써보면서 익힐 수 있게 활동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시랑 소설의 특징이 뭔지, 용어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갈래별 특징 비교하는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활동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의 안쪽 부분 보여드리면요. 정석적인 교과서 해설을 따릅니다. 그리고 문학 개념어를 숙지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표면적 화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표면적 화자의 정의가 나오고요. 그 바로 밑에 표면적 화자가 실제로 나온 저희 작품을 넣어 놓습니다. 암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이 개념어가 쓰이는지를 알아야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적용해서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재의 일부분인데요.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필수 개념을 써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이면 인물의 특징, 또 인물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쵸? 그 다음에 글의 주제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직접 써보면서 머릿속에 속속 넣게 합니다. 그 다음 OX 문제 풀게 하는데요. OX 문제는 선지가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치밀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단어만 바꿔 쓴다든지 혹은 인과관계 앞뒤를 바꿔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 중등 때 많이 연습 안 해놓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OX 문제를 1번부터 예를 들면 30번까지 있으면 각 선지마다 함정을 다른 유형으로 파놓습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실전에서 선지를 훨씬 더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이미 체화가 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게 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사전에서 찾아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휘, 예를 들면 변용하다 이런 어휘가 나왔으면 품사를 꼭 쓰게 합니다. 문법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품사는 동사다. 뜻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나온 짧은 예문을 하나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휘는 그 문장 안에서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수능에서도 어휘 문제는 추론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맥락 안에서 어휘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숙지를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네, 숙명여고 문법 기출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신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능형입니다. 앞에 보이는 두 문제는 내신형인데요. 보시면요, 보기 안에 예문들이 있어요. 그쵸? 그 문법 정의라든지 그 문법에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런 외부 지식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이 예문들을 외우고 이 예문이 어떤 문법에 해당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문제를 내신형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법은 복습과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쵸? 두 번째는요. 이것도 내신형 문제인데 단계가 이렇게 3단계가 주어지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많은 사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수능형 문법 문제입니다.
이게 점점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특징은 뭐냐면 문법에 정의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위에 지문, 보기 지문을 읽고 밑에 선지를 보고 그 보기 독해한 내용을 선지에 적용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등급 받는 친구들은요, 이 보기를 실전에서 다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시간 확보를 이런 데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문법 개념은 이때 실전에서 읽고 막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평소에 모두 숙지해서 쓱쓱 풀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는 단계별로 문법 공부하는데요. 처음에 강의실에 와서 강사인 저랑 문법 개념서 보고 개념 쏙쏙 넣고요. 그 다음에 당일에 복습할 수 있게 과제가 나갑니다. 개념어를 빈칸에 넣어서 내가 제대로 강의를 이해했나 확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단계별로 나가는데 기본 개념 확인 문제부터 마지막에 응용이 많이 들어간 발전 문제, 수능형 문제까지 단계별로 문제 자료가 나갑니다. 컨텐츠는 짧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숙명여고 국어 주교재고요. 오른쪽은 매주 나가는 주간치입니다. 모두 다 자체 제작 제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 디자인은 그때그때 다르게 나가는데 그냥 예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들, 취미활동이나 마음 붙이는 것들 있죠. 좋아하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 학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 이런 거 넣어주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 수업 참여도나 그리고 과제 완성도가 좋아지더라고요. 문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충분히 나가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1년 공부 타임라인 보여드릴게요. 저희 프리넷이는 3월 1일 개강이고요. 3월 1일, 3월 8일 이렇게 두 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난도 적용 문제, 보기 문제 있죠. 그런 거 어떻게 푸는지 연습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숙명여고에서 제일 많이 빈출되었던 문제 유형, 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 이런 걸 맞춰야 이제 1등급을 받거든요. 그 문제풀이하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간고사는 6+1회로 시험 범위 문법 완성하고 또 미리 보는 중간고사 3회 실시할 거고요. 필수 작품 그리고 실제 예상 작품뿐만 아니라 실전 문제풀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팁 같은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단기 정규가 2회 있고요.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로 6+1회로 공부할 건데 시험 범위 문법 완성하고 이제 기말 때부터는 고전이 좀 중요합니다. 고전 시가 필수 작품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름 때는 고전 시가 총정리, 또 2학기 때도 문법 중요하니까요. 공부하고 수능 기본 비문학 갈래별로 또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 흐름도는 다음과 같고요. 학습 관리 정말 꼼꼼하게 한다는 점. 마지막에 시간표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프리넷이는 3월 1일 개강이고요. 본 수업은 3월 15일 개강입니다. 숙명여고는 토요일에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로 시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